예, 일주 주제는 고대 청동기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고대 근동 건축과 이집트 건축입니다. 이 시기는 청동기 문명에 해당이 되고요. 지리적으로는 이 오리엔트라고 하는 동방 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명적으로 보면은 세계사 책에 처음 나오는 인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두 군데에 해당되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기는 청동기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정교한 건축이 발전하지는 못했고요. 그 대신에 이 고대 문명의 5가지 대표적인 유형인 무덤, 왕궁, 신전, 성체, 탑, 이 5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건축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건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건축이고요.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고 사막이어서 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 유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구라트라든가 그 다음에 중요한 성체형 도시 이런 유적들이 남아있게 되고요. 바벨탑도 이 시기에 대표적인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집트는 이와 반대로 전쟁이 적었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유적도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이집트의 왕조사는 크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나누는데 특이하게도 각 왕국 시대마다 대표적인 건축 유형이 한 가지씩 있게 됩니다. 고왕국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 중왕국 시대 때는 암묘, 신왕국 시대 때는 신전이 대표적인 건축 유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신비로웠던 신화의 세계, 이 고대 근동 건축과 이집트 건축으로 첫 번째 주의 수업을 다 같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일찍부터 통일국가를 이루었고 전쟁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있고 그다음에 사하라 산맥이 있고 사하라 사막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천혜의 요새 기능을 해가지고 사실 외부에서 침입이 좀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통일국가를 이루고 전쟁이 적었기 때문에 이집트만의 독특한 건축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이 적고 정치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내세 사상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오 사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내세 사상과 파라오 사상이 합해져서 이를 뒷받침하는 피라미드라는 우리가 아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구조물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파라오의 장래 문명과 피라미드는 오랜 기간 유럽 사회의 신비한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파라오의 관도 사실은 굉장히 유럽 사람들의 어떤 군침을 흘리게 하는 도굴의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도굴이 굉장히 많이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유럽 사람들이 이집트 문명을 질투 내지는 사랑하는 이런 좀 묘한 심리적인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마니아라는 이런 어떤 양식 사조가 등장을 해가지고 바로 이 시기까지도 21세기까지도 이집트 건축은 어떤 서양 건축에서 상당히 창작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은밀하고 좀 신비로운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창작적인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고대 근동이 내부 전쟁에 의해서 많이 파괴된 거에 비해서 이집트 건축은 주로 유럽 사람들의 도굴에 의해서 많이 파괴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앞시대 건축물들을 잘 보존하면서 쭉 대를 물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집트 건축은 정치 왕조사에 따라서 대표 유형이 딱딱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보통 정치 왕조사에서 나누는데요. 고왕국에서는 피라미드라는 건축 형식이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피라미드가 이집트 내내 지어진 게 아니라 이집트 시대 가운데 고왕국 시대 때만 지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왕국 시대 때는 암묘라고 하는 형식이 대표적인 형식이고요. 동시에 신전의 초기 형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왕국은 신전이 대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보면은 고왕국은 나일강 하류에 집중이 되고요. 중왕국은 나일강 중류, 그 다음에 신왕국은 나일강 중상류, 특히 상류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건축 유형과 대표적인 지역도 잘 구별이 되면서 이집트 건축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이집트 시대 때 그런 고대 거석 구조를 축조하는 장면을 그린 1822년에 벨존이란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제 피라미드는 아니지만은 이 고대 거석상 피라미드 앞에 놓는 스핑크스의 머리 부분을 지금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노예라든가 농민들이 이 피라미드를 축조하고 이런 고대 거석 구조를 축조했던 장면을 그린 거고요. 피라미드 공사를 담당했던 핵심 인력 2,000명의 조직 구성도를 그린 그림인데 이게 이제 멘카울의 피라미드 벽에 그려진 낙서 그림을 나중에 서양 학자들이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2,000명을 다시 1,000명으로 나누고요. 1,000명 두 그룹으로 해서 각 1,000명당 멘카우르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거기에서 다시 200명씩 다섯 그룹, 다섯 그룹. 그다음에 각 200명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쭉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명 단위가 이제 한 조가 돼서 움직였던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다시 또 20명씩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조직은, 그러니까 이게 군대 조직과 이제 비슷하죠. 소대, 중대, 뭐 대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20명, 200명, 1,000명, 2,000명 해서 2,000명이 물론 전체 인구는 한 10만 명 뭐 이렇게 동원이 연 인원이 동원이 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2,000명이 핵심 인력으로서 피라미드를 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이집트에 대한 그 질투와 사랑은 각 시대마다 끊이지 않는데, 뭐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이미. 이제 그걸 보여주는 어떤 절정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핑크스의 코를 떼어낸 사람이 이제 나폴레옹이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고요. 대포를 쏘아가지고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그냥 단순히 침공을 한 게 아니라 학자와 예술가들을 대거대동하고 가서 이집트의 유적, 동식물, 자연, 뭐 문화, 문명 이런 걸 전부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카메라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가서 전부 손으로 그리고 동판화로 그리고 해서 그걸 엄청난 자료를 모아서 이집트지라고 하는 이런 그 책을 내게 됩니다. 1809년에 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 관한 기록 가운데 지금까지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방대한 분량을 담은 최고의 책인데, 이걸 낼 정도로 이상하게 유럽 사람들은 아무튼 이 이집트에 대해서 묘한 그 심리적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감정을 보이면서 끊임없이 도구를 하고 침공을 하는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되죠.